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고학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제18회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요. 고대 그리스를 전공하신 부산의대 최자영 교수님이십니다. 예. 교수님 고대 그리스 법제사라는 책을 쓰셨던데 예. 이 책이 대우학술 총서로 나왔고요. 문화체육부 당시 우수도서로 선정까지 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법이 전공이십니까? 예. 고대 그리스 법에 대해서 예. 예, 책을 썼고 그게 약 1000쪽에 가까운 방대한 1000쪽이요? 책입니다. 예. 엄청나게 방대한 책이네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그 법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 이쪽이 전공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사. 그리스 정치. 고대 그리스 정치사인데 그게 예. 법을 포함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정치 조직이라든가 예. 뭐 이런 그 정치 기구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학위를 그리스의 이완이나 대학교 그리스에서 받으셨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리스에 직접 가서 그럼 그리스 학위를 받는 경우가 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예,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리스에서 직접 학위를 받은 경우 많지는 않고요. 예. 10손가락 이내인데 언어학에 예. 한두 명, 언어학에 한두 명. 2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철학, 예. 철학의 소수 그리고 역사에 한두 명 정도 네, 이렇게 정말 소수네요. 흔치는 그럼 않죠. 그리스에 가셔서 그리스 예. 언어로 공부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어로 공부했고 그리스어로 학위를 썼어요. 그렇게 예. 하지. 현대 정말 그리스. 특별한 분이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그리스로 고대 그리스 정치라 그러면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클래식한 예. 그 고전적인 정치 체제의 원형이 되는데 그게 현재 우리 그 촛불 혁명을 거친 우리나라에 특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직접 민주 정치인데 오. 네, 그 요즘 많이 그 회자되고 있는 국민 발안제나 국민 그 투표제, 국민 소환제가 바로 그리스에서 원형이 발달이 그리스 됐다고 원형. 얘기를 그럼 오늘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정치? 정치에 들어가기 전에 예. 그리스 오늘은 문화에 대해서 문화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다. 예,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그럴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리스의 여러 가지 문명 가운데서 문학 작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까 하는데요. 그 그리스의 문학 작품은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듯이 그 서사시부터 시작이 됐어요. 서사시하고 그다음에 서정시, 그다음에 비극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되는데 오늘은 특히 서사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혹시 시간이 조금 나면 비극에 대해서 좀 서두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그리스의 문명의 기초가 되는 그 공간적인 범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는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그 그리스의 본토가 있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보면 소아시아 연안이 있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지금 현재 터키 맞습니다. 터키구나. 네. 요쪽 가운데가 그러면 터키 해안이 에게해군요. 예, 맞습니다. 가운데 있는 바다가 에게해. 여기고 에게해가 그리고 저쪽이 그리스 반도라 그래야 되나요? 예. 예. 그리스 본토의 발칸 반도 남부, 그리고 오른쪽에 소아시아 서부 해안, 그리고 아래로 크레타 섬이 있죠. 네네. 크레타 섬. 여기 이제 에게해라고 얘기하는 곳인데요. 이곳이 그리스 세계에 속했습니다만, 그러나 고대 그리스라고 얘기할 때 에게해야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지도에서 보시듯이 지금 현재 유럽 전체네요. 예. 그 지중해 연안
북부죠. 북부에 네. 보면은 이 초록색이 쫙 깔려 있는 거를. 네, 초록색 있는 부분이 이쪽 예. 있는 부분이 전부 다 그리스의 식민지. 그러면 예. 식민지란 용어를 쓰셨는데 예. 그리스도 그러면 당시 좀 제국이었나요? 제국 아니, 어떻게 식민지가 되죠? 아닙니다. 이게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그리스 식민지인데요. 네.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발칸 그 반도 예. 외에 이탈리아 남부 지역이나 시실리 섬 예. 그리고 프랑스 남부 연안 예, 굉장히 그리고 넓은 오른쪽으로는 지역이네요. 흑해 연안까지 네, 확대가 네. 돼 있죠. 예, 예. 이것을 그리스 식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식민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군사적인 침략에 의한 지배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그리스인들이 가서 이주해가지고 살았다는 뜻으로 식민, 즉 예, 뿌리를 뿌리를 내리고 살았다. 맞습니다. 그런 뜻이네요. 예. 그 식민의 이유는 예. 그리스 본토에서 밀이 나지 않는 지역들이 많아서 아테네가 그 대표적인 것인데 왜냐하면 그 땅이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이 자랄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밀을 구하러 지중해 전역을 돌아다녔는데 예. 예. 그래서 저기 보면 지중해 북부 연안에 초록색이 많죠. 예, 예. 그리고 그러네요. 이쪽에 보시면은 그 이집트 연안에 초록색이 조금 있죠. 여기도 이쪽에. 예, 이쪽에 있네요. 그쪽이 이쪽이 여기 물이 키렌느라는 지역인데요. 키렌느.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그리스의 예. 그 생활 반경이었고 이게 기원전 800년 경부터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지중해에 확대가 됐어요. 밀을 찾아서. 맞죠. 예. 그런데 저기 보면은 지중해 남부에 분홍색들이 있습니다. 예. 예,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니키아인들의 페니키아인들. 활동 근거지였죠. 그래서 네. 여기 보면 여기 페니키아인들의 근거지가 여기인데 여기가 손을 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그 소아시아, 예. 소아시아 밑에 우리가 팔레스틴 지역이라 얘기하는 여기가 그 원주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확대가 돼서 이쪽까지 스페인 반도 연안까지 확대가 돼서 페니키아인들하고 그리스인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인가요? 다르죠. 페니키아인들은 아시아 출신이고 그리스는 유럽 남부 지역이니까 그럼 아시아인들이라는 페니키아인들은 그럼 지금 현재 뭐 터키 그쪽에 살던 사람들은 아니요. 터키는 우리가 중앙아시아 민족들이 내려가서 예. 돌골족들이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페니키아인들이 살던 데는 어디예요? 예. 페니키아인들이 살던 데가 페니키아인들은 여기 밑에 터키는 여기고 페니키아는 여기. 여기. 근데 페니키아라고 적혀지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페니키아에 보면 티르라든가 시돈 이게 이제 페니키아인들의 그 도시였고요. 식민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카르타고가 대표적인 식민시였는데 페니키아의 식민시였죠. 그래서 이렇게 지중해를 북부와 남부로 양분하고 있었던 것이 기원전 1000년에서 800년경 요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아시아인들. 그런데 이쪽에 보면 여기고 시실리 섬이 있지 않습니까? 시실리 섬에는 서쪽이 그 페니키아인들의 그 세력이었고 오른쪽이 그리스인들의 식민지여서 그래서 여기 보이네요. 그래서 하나의 섬에 그리스인과 페니키아인들이 조우를 했죠. 조우를 하면서 이 그리스인들이 페니키아의 문자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그 접촉의 공간이 시실리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뭐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페니키아 문자가 오늘날 영어의 기원 아닙니까? ABC. 영어가 아니라 그리스어의 기원이 됐고 그리스어에는 24개의 자음과 모음 우리나라 한글도 그런 건데 한글도 24개의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도 24개의 자음과 모음이 있었는데 이거를 페니키아의 글자에서 받아들였다고 하죠. 거기서부터 영어 ABCD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어가 이탈리아로 전달이 돼서 로마가 있는 라틴 지역으로 전달이 돼서 그게 오늘날 영어의 근원이 되는 거죠. 라틴 문자가 그리스어의 영향을 받아서 라틴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문자는 좀 다른데 대문자로 쓰면 라틴어나 그리스어나 모양이 똑같아요. A, B가 알파, 비타 모양이
갔죠. 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쪽 지역에 뭐 남아있는 아시아 지역에 남아있는 글자도 그것도 그 모양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예, 페니키아어에서 그리스어로 전래가 됐고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BCD가 나오고. 예, 흥미있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대로 보면은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의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900년경에서 1100년경까지 계속된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청동기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그리스의 서사시에 남아 전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동기 시대를 보니까 크레타, 미케네, 트로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고대 문명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고대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는 서사시를 쓰시겠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적이 아니라 문학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네요. 근데 청동기 시대는 1100년 정도, 기원전 1100년 정도 된다고 그러시죠. 예, 기원전 1100년 정도, 1200년, 1100년 정도까지 1100년 정도. 그 이후에 철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근데 잡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기원전 900년 정도에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기원전? 예. 기원전 900년 정도의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그렇죠. 그러면 이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그러니까 당시 청동기 시대의 사건을 이야기하면 한 200~300년 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한 300년, 많게 잡으면 400년 전 이야기. 그 청동기 시대 후반인데 트로이 전쟁의 얘기를 했죠. 트로이 전쟁이 기원전 약 1250년 정도. 예. 그럼 한 300~400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호메로스. 이거는 넘어가고요. 일리아스. 우리가 잘 아는 일리아스네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뭐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리아드와 일리아스는 어떻게 다르죠? 그리스에서는 일리아스라고 그러는 것 같나봐요. 호메로스가 남긴 작품 원명이 원래 일리아스죠. 원래 일리아스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일리아스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이런 뜻으로 일리아드 이제 D를 붙여가지고 일리아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 그래가지고 오디세이가 사람 이름이잖아요. 영웅, 그리스의 영웅 이름이죠. 그래서 일리아드도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 일리아드는 일리아스라는 장소를 말하는군요. 아니죠. 일리아스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리아스는 트로이. 지역. 트로이의 그러니까 트로이가 일리아스입니까? 맞습니다. 그 트로이가 그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쯤 되냐면 그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로이는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소아시아 연안의 서북부 연안이 있어요. 한 번만 더 올라가면 여기가 트로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에게해에 지금 현재 터키의 한 부분이에요. 서북쪽. 서북쪽이네. 소아시아의 서북쪽이라고 얘기하는 그 트로이죠. 그 지역을 일리아스라고. 그러니까 그 일리아스에서 일어난 이야기란 뜻으로 우리가 일리아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원어는 일리아스. 일리아스에서 일어난 이야기. 맞습니다. 그게 일리아드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지역 이름입니다. 트로이와 일리아스. 일리아스의 내용인 것 같아요. 일리아스의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 그 트로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그 일리아스 지역에 살고 있는 아시아 사람들은 그 지역을 트로이라고 불렀고 트로이야.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 지역을 일리아스라고 불렀어요. 마치 같은 지역을 우리는 독도, 울릉도, 일본 사람들은 다르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트로이가 일리아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지명입니다. 지금 일리아스의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노래하라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아카이오이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었으며 숱한 영웅들의 굳센 혼백들을 하데스로 보내고 그 몸은 개와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도록 한 그 잔인한 분노를 인간의 왕인 아트레우스의 아들과 고귀한 아킬레우가
서로 다투어 갈라선 그날부터 제우스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요게 일리아스의 바로 첫 부분이에요. 아, 이게 제1장 제1절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리아스의 첫 부분이기 때문에 예. 다른 어떤 그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 내용을 금방 읽으셨는데 예.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아킬레우스의 분노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을 얘기한 건데 예.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인이 배를 타고 가서 예. 이제 우리 요즘 소아시아 북쪽이거든요. 예, 트로이를 침범한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인과 트로이인 간의 예. 싸움을 얘기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일리아스의 그 소두는 그리스인과 트로이인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 아킬레우스가 분노를 했는데 예. 분노의 이유가 뭐냐. 예. 아킬레우스는 그리스의 명장이죠. 예, 예. 그런데 유명한 트로이 아킬레우스.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한 게 아니었어요. 같은 그리스인의 장군이었던 예. 아가멤논에게 분노를 한 거예요. 아, 예, 예. 그 아가멤논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그 그리스인의 그 함대 총 사령관이거든요. 예. 근데 그 사령관과 유능한 장군 사이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뭐 화가 나서 예, 예. 그 같은 편에 있는 그리스의 함대 사령관에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분노를 해서 예. 어느 정도로 분노를 했냐면은 여기 아카이오이족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리스인입니다. 네. 이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그리스인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줘서 예. 아킬레우스가 명장인데 싸우지를 않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킬레우스가 없는 그리스 군대가 나가서 트로이인과 싸우니까 예, 예. 싸울 때마다 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뭐가 됐냐면 죽어가지고 개와 새의 밥이 되고 영혼은 지금 하데스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이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리스인이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인간의 왕인 아트리우스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예. 이게 아가멤논입니다. 아. 이 아가멤논의 아버지가 아트리우스였거든요. 예, 예. 이 아가멤논과 그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서로 싸우고 다툰 날부터 이 그리스인들이 싸움은 패전하는 거죠. 예. 이렇게 그 제우스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그때 신들도 편을 나누어 가지고 예, 일부는 그리스 편을 들고 예. 일부는 트로이 편을 들었죠. 근데 제우스는 아마 그리스 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우스의 싸우게 뜻이네. 된 것이죠. 예. 예. 그, 일리아스의 얘기는 예.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일리아스가 재미가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트로이 전쟁은 예. 그리스인과 트로이인이 싸워야 되는데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죠. 이게 그리스인들끼리 싸우는 것으로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묘미입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주요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헥토르와 파트로클라스. 예, 여기 이제 주요 사건들을 예. 훑어가면은 이 일리아스가 가지고 있는 이게 구도 이게 예. 이제 쫙 들어가죠. 근데 이 가운데에서 제일 마지막에 적었던 트로이의 함락. 함락. 예. 이것은 일리아스 안에 나오지 않아요. 일리아스에는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로이의 목마 예, 목마 예. 작전에서 네네네. 트로이가 몰락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와? 그렇죠. 그 트로이의 목마 얘기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전거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요. 왜 호메로스는 여기는 안 나오고 그럼 주로 세 사건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헥토르와 네. 파트로클라스, 네. 아킬레우스와 헥토르. 이제 요거를 이제 네. 아주 중요한 예. 일리아스의 그 구도 이야기의 전개인데 예. 이거 세 가지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트로이 함락은 빼고 예. 위에 있는 세 가지로 일리아스의 그 이야기의 구성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요건데요. 아킬레우스와 헥토르네요. 요게 뭐냐면 저기 위에
성벽이 있잖아요. 예, 예, 성벽이 있는. 그 성벽은 트로이 성이고 네네. 그 트로이 성 위에서 트로이의 왕이 프리아모스고요. 예, 예. 프리아모스인데 프리아모스의 첫째 아들이 헥토르였죠. 예, 맞죠. 네, 프리아모스의 첫째 아들이 헥토르였는데 이 헥토르는 바깥에 나와서 지금 이제 아킬레우스하고 싸우는 장면이죠. 예, 예. 그 장면이네. 그래서 그 성벽 위에는 트로이 왕인 프리아모스와 그의 아들 헥토르의 아내와 아들과 헥토르의 아내가 안드로메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와 싸워서 지는 거예요. 예. 죽습니다. 근데 그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아까 여기 소개를 드렸던 요건데 요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헥토르는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의 아들이었어요. 명장이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킬레우스가 분노를 해서 그 분노의 이유는 뭐냐면 아킬레우스가 저로부터 이제 브리세이스라는 여자를 전리품으로 얻었는데 함대 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이 그 브리세이스를 빼앗아 가버렸어요. 전리품 여자를 빼앗아 가버린 거야. 그랬더니 아킬레우스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자기 전리품인데. 그 사령관이 빼앗아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화가 나서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브리세우스를 돌려주면 되잖아요. 전쟁도 치고 있는데. 근데 아가멤논은 안 돌려줬나요? 나중에는 돌려줘요. 나중에 막 너무나 이제 곤혹스러워서. 나중에 그게 그런데 이게 안 돌려주니까 화가 나서 저주를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져서. 근데 그때 아킬레우스가 아주 사랑하던 애인 같은 파트로클로스라는 친구 겸 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파트로클로스가 너무 애가 달아서 그리스인들이 자꾸 죽으니까 그래서 아킬레우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파트로클로스가 좀 나가서 싸울 테니까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좀 빌려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제 방패나 창이나 막 투구나 막 이런 걸 들고 싸우러 나가서 누구하고 싸우냐면 그 트로이의 명장 헥토르와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파트로클로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그리스인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던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에 너무나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구가 없으니까 그의 어머니가 요정이었습니다. 그 바다의 요정이었는데 어머니에게 빌었어요. 무구를 좀 새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대장간의 신 그 헤파이스토스라고 라틴어로 하면 그게 vulcanus가 되는 거예요. vulcan. vulcan.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막 얼른 만들어 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거를 입고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와 싸우러 나가는 거죠. 그 싸우러 나가는 장면이 바로 여기 요거는 이제 싸우고 난데 헥토르가 죽은 장면인데요. 그래서 싸우러 나갔는데 그런데 그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와 싸우러 나가는데 그때 아킬레우스가 알고 있었던 하나의 숙명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숙명이 뭐냐면 이런 거였죠.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명장이지만 트로이의 헥토르도 명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싸우다가 누가 죽을지 모르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죽을 수 있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설사 자기가 안 죽고 헥토르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자기 운명적으로 자기가 헥토르를 죽이면 자기도 숙명적으로 죽을 운명을 타고났어요.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헥토르하고 싸워서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헥토르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그러면 죽게 돼 있는 거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리아스의 그 작품에 흥미를 더하는 건데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도 지 목숨이 아까우면 안 싸우러 가겠죠. 그렇죠. 저 같아도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에이, 이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헥토를 싸워서 이겨도 죽고 이게 뭐 안 이겨도 죽는다는 말 고민을 할 텐데 그때 아킬레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다만 목숨같이 사랑했던 그 친구 애인의 죽음에 복수해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싸우러 나가요. 그것이 바로 영웅이라는 건데요. 우리 같으면 영웅이라는 거는 별로 생각이 없고 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에 굉장히 연연하잖아요. 자기의 목숨. 이 그리스 서사시의 특징이 뭐냐면 영웅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웅도 보통 사람과 똑같이 죽을 때 뭐 아주 단순하게 죽는데 우리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주인공들이 막 안 죽고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영웅들은 불사에 아킬레우스는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가 알듯이 그 여기 발꿈치만 빼고 코팅을 했잖아요. 그 불사에. 그런데 나중에 그 발꿈치에 독 화살 맞아 죽죠. 그런 영웅도 죽음을 불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웅의 죽음이 너무나 단순하고 그리고 그 서사시의 특징이 영웅도 단순하게 죽고 그 죽음에는 어떤 미련이나 슬픔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네. 영웅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덕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 덕성은 잘 싸운다든가 뭐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능력은 자기의 돈을 모으는 데 이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적인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잘 싸운다든가 뭐 어떤 재주가 있다거나 이런 거지. 여러 사람을 뭐 이렇게 거녀서 왕이 되는 이런 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제 싸우러 나가는 거죠.